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부동산은 영원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박힌 절대 진리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일 때 중국은 구세주나 다름없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꺼져가던 세계 경제의 불씨를 되살렸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들 믿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 못할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요.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2025년, 중국 정부는 그때와 똑같은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돈을 풉니다. 그런데 이번엔 약발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경 400조 원.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중국 지방정부들이 숨겨놓은 그림자 부채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0배가 넘는 거대한 빚더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중국 경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땅에는 사람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아파트만 무려 9천만 채에 달합니다. 도대체 40년 동안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거룡에게 무슨 사단이 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핵심 4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떻게 박살났는가? 둘째, 중국 청년들은 왜 다 같이 망하자라며 드러눕고 있는가? 셋째, 삼성과 애플이 중국을 손절하고 떠나는 진짜 속사정. 마지막 넷째, 이 거대한 쓰나미가 바다 건너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중국이 어렵다는 뉴스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도 부동산 사랑하면 빠지지 않지만 중국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이자 아이들 학비고 자식 결혼시킬 미천까지 싹 다 들어있는 유일한 믿을 구석, 그야말로 인생 금고였던 거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주식시장은 도박판처럼 널뛰니 너도 나도 믿을 건 아파트뿐이라며 돈을 묻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그 금고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은 1년 전보다 6.4% 빠졌습니다. 에이, 겨우 6%?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국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억 원 하던 우리 집이 1년 만에 9억 3,600만 원이 된 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6,400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이건 그나마 베이징, 상하이 같은 노른자 땅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10%, 20% 폭락은 예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맥경화가 옵니다. 경제학 용어로 역자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가난해졌다고 느끼니까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라고 칩시다. 내년에 11억 되겠지 싶으면 기분 좋아서 차도 바꾸고 소고기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8억이 됐어요. 당장 무슨 생각 드십니까? 큰일 났다. 아껴야 산다. 외식부터 끊고 집밥 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행은 무슨 방구석에나 있자. 이런 심리가 14억 인구 전체에게 동시에 퍼진 겁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중국 가계 저축액은 160조 위안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60조 위안,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경원이 넘습니다. 한국 GDP의 2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은행 금고 속에 갇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 자영업자가 망하고 기업은 사람을 자르고 잘린 사람은 돈이 없어 더 안 쓰는 죽음의 악순환이 중국 대륙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단순히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중국어로는 란웨이로우, 우리말로는 썩은 꼬리 건물이라 불리는 흉물들이 문제입니다. 짓다가 만채로 버려진 미완성 아파트들을 말하는데요. 중국도 우리처럼 아파트를 다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중국에선 거대한 사기판처럼 변질됐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A 아파트 분양 대금을 받아서 짓는데 안 쓰고 B 아파트 땅 사는 데 씁니다. B 아파트 돈 받아서 C 아파트 벌리고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살아있을 땐 이게 통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돈 싸들고 줄을 섰으니까요. 그런데 거품이 꺼지면서 분양이 멈췄습니다. 돈줄이 마르니 공사 현장 톱니바퀴도 멈췄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집만 약 9천만 채라고 합니다. 9천만 채.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몽땅 합쳐봐야 180만 채 정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물량의 50배가 넘는 집이 중국에서 텅텅 비어있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가 1900만 채인데 중국 빈집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집을 5번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짓담한 란웨이러우 흉가들입니다. 피눈물 나는 건 이 유령 아파트에 이미 전 재산을 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입주는커녕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두고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내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썼는데 건설사가 낮아빠진 겁니다. 내 집은 뼈대만 앙상한데 입주 날짜는 무기한 연기랍니다. 그런데 은행은 냉정합니다. 집이 있든 없든 이자는 내셔야죠. 없는 집에 대해 빚을 갚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결국 참다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 주면 돈 못 갚는다 라며 집단으로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모기지 보이콧 운동입니다. 이건 단순 민원을 넘어 중국 금융 시스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잘 나가던 개발사들이 왜 줄줄이 부도가 났을까요? 발단은 2020년 중국 정부가 꺼내든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이었습니다. 너네 빚 너무 많아. 줄여. 부동산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빚잔치에 제동을 건 거죠. 3가지 재무 건전성 기준을 못 맞추면 은행 돈줄을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지기 전에 바람을 좀 빼려던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던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완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공룡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헝다는 한때 중국 넘버원 개발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았고 2025년 8월 결국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대마불사. 큰 놈은 절대 안 죽는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비구이위안은 헝다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던 민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죠. 2025년 상반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완커의 위기입니다. 완커는 국영기업의 비호를 받는 그야말로 철밥통 우량기업이었거든요. 정부가 뒤를 봐주는 곳까지 돈이 말랐다는 건 이제 중국 부동산판의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작년보다 14.7% 급감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흥이 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부동산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철강, 시멘트부터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이사업체, 공인중개사까지 수십 개 산업을 줄줄이 엮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15% 가까이 증발했다는 건 이 모든 연관 산업이 동시에 말라 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정리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경제에 겉핥기만 했습니다. 집값 폭락, 짓담한 아파트, 건설사, 줄도산. 하지만 진짜 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뇌관, 바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입니다. 전문 용어로 LGFV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빚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뚫은 겁니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그 회사 명의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죠.
겉보기엔 기업의 부채 같지만 실제로는 도로와 신도시 건설에 쓰인 지방 정부가 떠안아야 할 악성 채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분석에 따르면 이 그림자 부채의 규모만 60조 위안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경 1,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경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즉, 한국이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 중국 지방 정부에 숨겨진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빚을 갚아온 방식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개발하고 땅값이 폭등하면 그걸 팔아서 빚을 갚는 이른바 토지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질 때만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땅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 수익은 이자를 갚고도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땅을 내놔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도산하는 마당에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결국 융자기구들은 이자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가능한 살아있지만 죽은 좀비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만 달고 연명하는 셈입니다. 중국 지도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4년부터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긴급 가동했습니다. 음지에 있는 고금리, 숨겨진 부채를 양지의 저금리 공식 지방채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심산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 조치로는 전체 부채의 30에서 50% 정도만 봉합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한폭탄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을 풀어보란 듯이 극복해냈는데 왜 지금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요? 처방전은 같은데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복기해봅시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무려 4조 위안, 한화 약 70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죠.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이적인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를 견인했고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중국은 다릅니다. 똑같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제가 요지부동입니다. 엔진이 꺼진 차에 기름만 붓고 있는 격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췄고 가게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겉도는 현상,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는 물을 조금만 부어도 금세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겉돌기만 할 뿐입니다. 2008년의 중국은 물을 갈구하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공장을 짓는 것이 이득이었기에 자금이 도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반면 지금은 땅이 배처럼 질척거립니다. 이미 부채로 가득 찬 상태라 추가적인 유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게는 빚 갚기에 급급하고 기업은 수익 모델을 잃었으며 은행 돈은 갈 곳을 잃고 금고에만 쌓여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성공의 저주입니다. 2008년에 살포했던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거품과 지방 부채라는 독버섯을 키웠습니다. 당시의 명약이 지금의 독약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의 국정 기조 변화입니다. 그는 경제 성장이라는 당근보다 체제 안정이라는 채찍을 선택했습니다. 반간첩법 시행, 데이터 안보 강화, 민간기업 옥죄기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야성을 잠재우고 외국 자본을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저성장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공산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관료사회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슬퍼런 반부패 사정 국면에서 괜히 경기 부양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부채 책임론에 휘말릴까봐 다들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라면 더 암울한 건 사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바로 사람,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탕핑, 즉 바닥에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말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탕핑을 넘어 바이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2021년의 탕핑이 과도한 경쟁에 지쳐 최소한의 생존만 하겠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면 2025년의 바이란은 훨씬 파괴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이란은 원래 썩은 채로 내버려둔다는 뜻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하위권 팀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기 위해 일부러 게임을 지는 탱킹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이 전략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면 차라리 바닥으로 추락해 시스템의 부조리를 증명하겠다는 자포자기 선언입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중국 청년 실업률은 18.9%입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통계조차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2023년 6월에 실업률이 21.3%를 돌파하자 중국 당국이 돌연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던 전적 때문입니다. 산정 방식을 유리하게 뜯어고친 뒤에 다시 내놓은 수치가 18.9%인 겁니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대졸자는 1222만 명으로 사상 최대인데 그들이 갈 곳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빅테크, 금융, 부동산 같은 고연봉 화이트칼라 직군은 정부의 규제 철퇴와 경기 침체로 채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부동산 기업은 파산했으며 금융권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면 제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고학력 청년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극심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가 전업자녀입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대신 부모의 연금에 기생해 사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구직을 단념하고 부모님 집에서 가사를 돕는 척하며 용돈을 받아 쓰는 사실상의 실업자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노동자본의 영구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정을 꾸리지도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외치는 중국몽이나 공동 부유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셈이죠.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라도 떨어지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와 싸우는 동안 중국은 홀로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뒤로 미룹니다.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싼데 왜 지금 사? 라는 심리가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 사면 더 싼데 굳이 오늘 지갑을 열 이유가 없죠. 안 팔리니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표를 낮춥니다. 가격이 나는 수익 악화로 이는 다시 해고로 이어집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이 돈을 쓸 리가 없으니 이 끔찍한 악순환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밤이죠. 중국 돼지고기 값 2025년 초보다 무려 1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중국인에게 돼지고기가 뭡니까? 없으면 못 사는 영혼의 단짝, 소울푸드잖아요.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죠. 원래 명절이나 겨울엔 수요가 폭발해서 값이 뛰는 게 국룰인데 2025년엔 그 법칙마저 깨졌습니다. 정부가 물량을 사들이며 가격 방어에 안간 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는 돈까지 아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36개월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3년 넘게 마이너스 행진이죠. 공장 출고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월급 깎고, 사람 자르고, 투자는 올스톱. 경제 전체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막히니 중국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리, 테무 같은 플랫폼을 타고 초저가 물량을 전 세계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안방에서 안 팔리는 재고를 헐값에 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입니다. 이걸 두고 디플레이션 수출이라 부릅니다. 자기네 불황을 전 세계로 전염시키는 꼴이죠. 결국 각국은 관세 장벽을 높게 쌓으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생겨납니다. 바로 차이나, 런, 글로벌 큰손들이 짐을 싸서 중국을 떠나는 현상이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왕좌가 흔들리고 있어요.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 치솟는 인건비, 깜깜이 규제, 치고 올라오는 토종 기업들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애플의 행보입니다. 2025년 4월, 인도가 중국을 밀어내고 대미 아이폰 최대 수출국 자리를 꿰찼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중국 사랑이 유별났죠. 폭스콘 공장,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거기가 아이폰의 고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급망이 셧다운되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죠. 그때부터 탈중국 시나리오를 가동한 겁니다. 2025 회계연도에만 인도에서 500억 달러 어치를 찍어냈습니다. 2027년까진 전체의 25% 이상을 인도로 옮긴다네요.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 올라탔고요.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이미 걷어냈고 베트남 물량까지 인도로 돌리는 중입니다. 자동차 업계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일본 미쓰비시는 2025년에 중국 합작 법인을 아예 청산해버렸습니다. 혼다와 닛산도 공장 문을 닫거나 규모를 확 줄이고 있죠. 2024년 중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6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새 투자는 끊기고 벌어둔 돈은 본국으로 송금하기 바쁩니다. 2025년엔 분기별 투자액이 순유출로 돌아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됩니다. 단순한 영향 정도가 아니라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2023년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31년 만이라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시장이었어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중간재를 팔아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었죠. 우리가 재료를 대주면 중국이 조립해서 세계에 파는 공식이었는데 이 판이 깨졌습니다. 2025년 대중 석유화학 수출이 1년 새 11.4%나 빠졌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를 사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몇 년간 설비를 무섭게 늘려서 기초 유분 자급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사다 쓰던 걸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엔 구조적인 쇠퇴가 시작된 셈이죠. 그럼 반도체는 좀 나을까요? 겉보기엔 좋습니다. 2025년 수출이 22.2%나 늘었으니까요. 인공지능 열풍 덕분인데 사실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죠.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를 원하지만요. 미국이 HBM 같은 첨단 메모리와 장비가 들어가는 길목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팔자니 미국의 회초리가 무섭고 안 팔자니 매출이 아쉽고 언제 어떤 규제가 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시장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흑자국으로 등극한 거죠. 한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이동하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관광은 어떨까요? 유커들의 귀환을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2025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019년 대비 84% 수준에 그쳤고 1인당 쓰는 돈은 24%나 줄었습니다. 오더라도 예전처럼 명품을 싹쓸이 해가는 풍경은 사라졌어요. 집값, 주식 다 떨어지니 그들도 지갑을 닫은 거죠. 면세점, 큰손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금융권 상황도 보시죠. 은행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중국 부동산 관련 자산을 전체의 2% 미만으로 줄이며
미리 몸을 사렸습니다. 진짜 뇌관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수익률 좀 올려보겠다고 중국 오피스 빌딩에 돈을 묻어뒀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 평가 손실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중국 상황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40년간 쌩쌩 돌아가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부동산, 몰빵 경제, 땅을 담보로 쌓아 올린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여기에 꿈을 잃은 청년들과 돈맥 경화까지 모든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건 이게 돈으로 템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 그랬죠. 거품이 꺼지며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던 그때요. 집값 폭락, 소비 절벽, 좌절한 청춘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도 경제는 3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수십 년을 그대로 답습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급이나 시스템 면에서 두 나라가 완전히 똑같진 않죠.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력, 압도적인 내수,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제조 역량은 분명 일본보다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섬뜩한 평행이론이 하나 있죠.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의 인구 시계는 이미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총인구 감소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죠. 일본은 그나마 버블이 터지고 나서 늙어갔는데 중국은 거품 붕괴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들이닥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충격의 강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는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전략, 시장 영토의 확장입니다.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달걀을 인도, 아세안, 중동으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탈중국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입니다. 애플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넘어 인도로 향하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 이곳이 바로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입니다.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뻔한 물건, 뻔한 기술로는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가격으로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배터리 같은 첨단 미래 산업에서 기술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놔야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입니다. 다들 2021년의 악몽 기억하시죠? 중국이 요소수 밸브를 잠그자 대한민국 물류 동맥이 끊길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 말입니다. 핵심 광물과 소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급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우리 산업의 목줄을 쥐어줘선 안 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금융방화벽 구축입니다. 중국발 경제 쇼크가 우리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차단막을 쳐야 합니다. 중국 관련 자산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충당금을 넉넉히 쌓아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 경제는 40년간 이어온 화려한 성장 파티를 끝내고 지독한 숙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인구 절벽, 디플레이션의 공포, 여기에 서방 세계와의 갈등까지 시진핑 체제가 마주한 난제들은 산더미인데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속 성장의 달콤한 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의 둔과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시대가 열렸죠. 단언컨대 한국에게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헐값에 쏟아내는 밀어내기 수출과 턱밑까지 쫓아온 기술 추격이 우리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과거의 중국 특수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스크럼을 짜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로 대체 불가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으신가요? 혹시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